안녕하세요. 저는 한은수입니다. 올해 55세. 제 손은 한때 흙과 혼연일체였죠. 새하얀 흙덩이가 제 손끝에서 살아 숨쉬듯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해가던 시절. 저는 촉망받는 도예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의 완고한 반대와 이어지는 육아. 제 꿈은 어느새 굳어버린 흙덩이처럼 마음속 깊이 묻히고 말았죠. 지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머물며 사사건건 잔소리가 늘었죠. 저는 그저 숨을 편히 쉬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TV를 보거나 마트에 가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었죠. 요즘 들어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꿈일까요? 아니면 저 자신일까요? 그래도 제게 가장 큰 위안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그녀는 늘 제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가끔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웃으며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그녀마저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모든 희망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로 저는 눈만 감으면 장례식장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영정 앞에 있던 친구의 사진, 오열하던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슬픔을 억누르던 한 남자의 얼굴. 그는 친구의 남편이자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이었죠. 제가 아는 태준은 세계적인 도예가였습니다. 유학을 떠난 뒤 한 번도 마주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친구의 남편이 되어 나타나다니.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일투성이더군요. 그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준은 그저 친구의 남편일 뿐이야. 나는 결혼했고 평범한 주부일 뿐이지. 그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돼. 하지만 사람 마음은 언제나 이성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친구가 떠난 뒤에도 그녀의 어머니가 자주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태준과 저는 자연스럽게 함께 병간호를 하게 되었죠. 친구의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남편이었기에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의 눈빛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 한 컵을 건네고 밤새 지친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는 그 사소한 행동들이 어쩐지 제 안에서 다른 의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상실감과 홀로 남은 외로움, 그리고 제가 가진 고단한 삶이 태준의 외로움과 겹쳐 보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었고 그 닮음이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죠. 사람들이 모르는 저와 태준의 마음. 그저 고개 숙여 묵묵히 살아가는 두 사람의 내면에는 이미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친구의 장례가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상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남편의 잔소리를 듣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어느 날 친구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구가 살아 있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을 가다듬고 결혼식장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한 풍경 속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서 있던 태준이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 꼿꼿한 허리. 하지만 예전보다 더 깊어진 눈가의 주름. 저는 숨을 들이마시듯 멈춰 섰습니다. 태준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잠시 고개를 돌렸고 그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준 씨 오랜만이에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눈가를 조금 좁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수야. 잘 지냈어? 짧은 말인데도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친구가 없는 자리에 태준과 단둘이 서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또 이상했습니다. 식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연히 자리가 겹쳐 태준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잡채와 불고기가 놓여 있었지만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 대신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의 아들이 저렇게 장가가니까
친구 생각이 더 난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친구가 여기 있었으면 누구보다 좋아했을 텐데.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치밀어 오르는 걸 억누르느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태준이 물잔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울면 더 힘들어져. 오늘은 그냥 축하만 해주자. 그 말투는 다정하면서도 담담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웃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굵은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난 손. 한때 흙을 빚던 그 예술가의 손이 이제는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시선을 돌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태준이었습니다. 같이 가자. 태워줄게. 짧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괜히 할 말을 찾았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요즘 좀 괜찮으신데 그래도 자주 병원에 다니셔야 해서 걱정이에요. 태준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시간 될 때 같이 모셔야겠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그 말에 순간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를 챙겨주려는 마음, 그리고 저를 향한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오래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제 앞에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버스 기다리면 오래 걸려. 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왔고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어도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그냥 연락해.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 문을 닫고 서 있는데 차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이 오래 눈에 밝혔습니다. 친구의 남편, 나의 첫사랑.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를 단지 한 남자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번엔 혈압이 심하게 오르면서 어지럼증과 구토가 동반돼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원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며칠만 지켜보면 된다고 했던 의사가 상태가 안정되지 않는다며 일주일을 더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준 역시 퇴근 후 병원에 들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면 늘 어머니 곁에는 태준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귤 봉지를 들고 있거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있거나 아니면 무심하게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태준과 병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끈한 종이컵 커피를 받아 들고 나란히 벤치에 앉으니 하루의 피곤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살짝 흔들며 웃었습니다. 여기 커피는 참 맛이 없어. 근데 이상하지? 그래도 이렇게 마시면 좀 살 것 같다.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맞장 굳혔습니다. 맞아요. 집에서 타 마시면 별 느낌 없는데 여기선 그래도 힘이 나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마 옆에 누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순간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괜히 시선을 피하며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준은 무심한 듯 웃었지만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어머니의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전부터 수속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옷을 갈아입히고 짐을 챙겼습니다. 태준은 병실을 오가며 휠체어를 준비하고 무거운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분주했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이상한 호흡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레 웃음이 오가고 작은 말이 오가면 금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병원 현관으로 내려왔습니다. 태준이 앞에서 짐을 들고 저는 어머니 곁을 밀었습니다. 현관 앞 자동문이 열릴 때 바깥의 찬 공기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태준이 서둘러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조심하세요. 저는 어머니 팔을 붙잡고 차에 오르게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앉으셨습니다.
태주는 이불을 덮어드리고 저는 옆에서 목도리를 고쳐 묶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공간을 채웠고 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차 안에는 오직 우리 둘만 깨어있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자꾸만 옆자리의 기운을 의식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방에 눕히고 나니 숨이 탁 놓였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난 뒤 태준과 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짐을 옮기느라 땀이 맺힌 태준이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가 곁에 있어서 든든하네. 혼자였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니까 제가 해야죠. 그래도 태준 씨가 같이 해주셔서 저도 훨씬 힘이 덜 들었어요.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네. 혼자였다면 아마 버겁기만 했을 거야. 그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방 안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마루에 앉은 우리 둘의 호흡은 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가 같은 외로움 속에 있다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든 집에서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챙기면서 동시에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듯 대화가 오갔죠. 짧은 말에도 웃음이 섞였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족이라서 편안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사실 그 편안함 속에는 이미 다른 기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는 듯 날씨가 조금씩 풀리던 어느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을 오가며 마주쳤습니다. 태주는 종종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러 들렀고 그때마다 저는 같이 저녁을 차려드렸습니다. 식탁에 나란히 앉아 국을 덜어내고 반찬을 놓는 순간들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가 일찍 잠자리에 드신 뒤 태준과 저는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엔 아직 설거지가 남아 있었고 작은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 2개를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 따뜻한 차라도 드실래요?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수 씨도 같이 마시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찻잔에 김이 피어오르자 좁은 부엌이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태준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수 씨가 있어서 어머니도 나도 많이 의지가 돼. 그게 늘 고맙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흔한 인사일 수 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친구가 떠난 뒤 처음으로 태준이 제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괜히 눈을 피하며 잠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차 맛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기지 못해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준의 차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이 열리며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수 씨 얼른 타. 비 이렇게 오는데 서 있으면 감기 걸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빗방울 소리와 함께 아늑했습니다. 태준은 와이퍼를 켜고 전방을 주시하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일까지 하느라 힘들지? 혼자 버티지 말고 나한테도 얘기해. 나도 사람이니까 들어줄 수 있어. 그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묘하게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이라서 해주는 말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목소리에는 다른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흐르는 빗방울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 괜찮아요. 태준 씨도 혼자 계시면서 힘드실 텐데.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혼자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은수 씨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 순간 제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거렸습니다. 단순한 말일 수 있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금을 건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태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새겨진 주름이 있었고 그 눈빛은 외로움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꽃나무를 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태준과 저는 양옆에서 천천히 밀며 따라갔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는 사이 태준과 저의 손등이 휠체어 손잡이 위에서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태준도 순간 움찔했는지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피했지만 그 떨림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낮에 스쳤던 손끝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마치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안 돼. 이건 친구에게 죄짓는 거야. 스스로 다잡으려 했지만 눈을 감을수록 태준의 목소리와 눈빛이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금기임을 알면서도 그 금기가 점점 의미 없는 선처럼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퇴원하신 뒤로 우리는 종종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만 마주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집 근처 시장이나 약국에서도 자주 마주했습니다. 태준은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종종 챙겨다 주었고 저는 그런 태준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둘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구석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은 빠르고 입은 더 빨랐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익숙한 이웃 아주머니 둘이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태준 씨랑 은수 씨 사이가 요즘 그렇고 그렇다는데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늘 둘이 같이 있더라고. 그래? 아이고 세상에 고인분간 지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소문 나면 곤란하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면 들켰을까 싶어 애써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귓가에서 그 수군거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마치 제 가슴을 파고드는 목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과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잠드셨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태준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수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차올라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이렇게 자주 같이 다니는 거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도 시장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다들 수군거리고 있더라고요. 태준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알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은수 씨,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어머니 모시고 다닌 게 죄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친구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소문 나면.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말끝을 잇지 못하고 손등을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준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은수 씨, 너무 마음 쓰지 마. 내가 다 감당할게.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당한다 해도 결국 상처는 우리 둘 다에게 남을 거라는 것을. 며칠 뒤 남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여보, 요즘 강태준 씨랑 같이 자주 다닌다면서요?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괜히 오해 사지 마세요.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남편의 말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설마 태준도 이 얘기를 들었을까?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태준 씨,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게 맞지 않아요? 친구 어머니 생각하면, 그리고 그 친구 생각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태준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은수 씨, 나도 친구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자꾸 마음이 가. 그건 숨길 수가 없어. 그 고백은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었던 사람, 제게는 금기인 그가 마음이 간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미웠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나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태준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죄책감과 갈망, 두 가지 감정이 저를 동시에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태준을 피하려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짧게만 대답했고 어머니 병간호도 혼자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면 공허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문득 태준이 옆에 있던 장면이 그리워졌습니다. 함께일 때는 무겁던 세상의 시선이 혼자일 때는 이상하게 버거운 외로움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날은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저는 종일 병실을 오가느라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태준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젖은 셔츠 소매를 후어내고는 잠든 어머니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은수 씨, 오늘은 내가 지킬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을게요. 그는 제 표정을 한참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은수 씨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 같이 잠깐 바람이라도 쐬자. 여기 앉아 있으면 더 지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실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가에 다다르자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어둠과 비소리로 가득했고 병실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한동안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침묵 속에는 무언가 무거운 감정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수 씨,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난 요즘 자꾸 은수 씨 생각이 난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 저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음을. 태준 씨,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입술 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부정이라기보다 스스로를 향한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금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불씨 같았습니다. 저는 뿌리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상실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은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재차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수 씨, 울지 마. 이제는 나도 혼자 버티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 태준. 그러나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나와 똑같이 상처받고 외로운 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의 품에 몸을 기댔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가슴에 닿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두려운 그 순간 세상의 시선과 금기는 모두 잊혔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낡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한 채 꼭 붙어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과 손길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태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몰라.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해. 은수 씨를 잃고 싶진 않아. 저는 눈을 감은 채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체온과 울컥하는 설렘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금기는 무너졌고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그치고 유난히 공기가 눅눅하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곧장 태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는 시간이었고 오늘따라 혼자 있기가 너무 버거워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은수 씨, 그냥 와. 혼자 있으면 더 힘드니까. 집 안에는 은은한 전등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식탁 위에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허전할까봐 조금 챙겨봤어. 라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간간히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 어머니의 건강, 자식들의 근황까지. 이야기의 끝은 늘 허전함으로 닿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묘한 위로가 피어올랐습니다. 태준이 제 잔에 술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수 씨, 친구가 떠난 뒤로 집이 너무 컸어.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은수 씨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조금은 숨이 트인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잔을 들어 마셨을 뿐인데 목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시간이 늦어갈 무렵 태준은 제게 담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 밤늦게 가는 것보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아침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비도 다시 온다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만 더 있고 싶다는 갈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었을 때
태주는 잠시 제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듯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집에 있어요? 태준의 딸이자 친구의 막내딸 바로 이지혜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파 위에 담요 나란히 놓인 술잔 그리고 가까이 앉아있던 우리의 모습. 지혜는 순간 멈춰 서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모,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나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잠깐 얘기하다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차갑게 웃으며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사람들 말이 다 맞았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이건 아니었어야 했는데.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소리에 온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저는 몸을 떨며 밀어냈습니다. 태준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때문에 애들이 평생 상처 입을 거예요. 친구 생각하면 더는 안 돼요. 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은수 씨가 원한다면 여기서 멈추자. 그 한마디가 집안에 오래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에 젖은 길을 홀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 위 담요의 온기와 태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이미 잊지 못할 불씨가 남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집을 나와 비에 젖은 골목을 홀로 걸어가던 저는 발걸음마다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어깨 위 담요에 남아있던 체온은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은 꺼져 있었고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닫아도 불을 켜도 마음속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억지로 평소의 일상처럼 움직였습니다. 빨래를 널고 시장을 보고 밥을 짓고 TV를 켜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리도 어떤 화면도 제 안에 비집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태준의 낮은 목소리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스쳐갔습니다. 여기서 멈추자던 그의 말은 분명 단호했는데 그 안에 담겨있던 아쉬움과 미련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더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태준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무심히 고개를 돌렸지만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문득 그 집 안에 울려 퍼지던 지혜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이어 태준의 고개 숙인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빗길을 걸어온 듯 머리카락이 조금 젖어 있었고 표정은 복잡하게 얽힌 듯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그 말은 다정했지만 동시에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눈을 피했습니다. 태준은 한 발 더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노력해. 근데 자꾸 얼굴이 떠오르더라. 잊으려 해도 쉽지가 않아. 저는 그제야 겨우 고개를 들었지만 눈을 마주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안 돼. 더는 안 돼. 우리 둘 다 무너지고 말 거야. 그러나 태준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했고 부드러운 말투 속에는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힘들면 언제든 기대도 돼. 저는 결국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제발. 그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는 거부와 끌림이 동시에 소용돌이쳤고 그 눈빛 하나로도 이미 수많은 이야기가 오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마음속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이 저를 더 흔들어 놓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순간의 흔들림이라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를 향한 갈증은 더 깊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도 태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시선을 피했고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언제나 흔들렸고 작은 손길조차도 서로를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하게 감쌌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도 우리는 더 간절하게 서로를 찾았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그 위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친구의 남편과 친구의 아내로서만 존재하는 듯. 태준은 담담한 얼굴로 저를 대했고 저 역시 무심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매번 감춰지지 않는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서 마주했습니다. 낮 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밤의 고요 속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선이 사라진 듯 오직 저와 태준만이 존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사람들 앞에서 꽃피울 수 없는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사랑인지 정의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곳에서 오직 우리 둘만의 비밀로 사랑은 그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금기된 관계 속에서 피어난 감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